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랜 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전문가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특례 입시 전문가에게 듣는다. 오늘 아마 7번째 쓰임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국제학교 수학 전문 강사이신 김성현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김성현 선생님께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약 15년간 우리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 학생들의 IB나 AP 같은 그런 학교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정을 지도해온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우리 수학이란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는 조금 우리 국내학교하고 수학 과정이 좀 틀리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해외 국제학교의 어떤 그 전학, 편입 이런 거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마 이제 그런 학부모님께서는 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국제학교 수학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이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우리 대학 입시에서 정확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김성현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그러한 정보를 얻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김성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성현 선생님 모시고 이 국제학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리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선생님 먼저 한번 우리 김성현 선생님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제학교 수학을 한 14년, 15년째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네. 학교는 국내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도 좋아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 제가 일방적으로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네.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예. 예. 기본적인 경력은 한국에서 학원 생활을 2년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계기가 돼서 해외 필리핀에서 2년,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에서 10년,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 5년째 한국에서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을 현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수학, 어쨌든 저도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도 한국에서 졸업을 했네요. 그래서 한국 수학이 더 익숙하지만 그래도 국제 수학을 굳이 가르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나름 또 시간 투자도 많이 하면서 또 그 분야에서 또 해외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막상 대학교에 가보면 대학교 수학이 굉장히 쉬워요. 수학이 재밌어요. 이런 학생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수학을 좋아했던 학생들도 저 자신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대학교 때 갔더니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왜 내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의무감에서 그냥 막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자,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음.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야, 너 이게 수학이 이해가 가냐? 그랬더니 이해가 간대요. 나는 네.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야, 너는 이게 재밌냐? 그랬더니 재밌대요, 수학이. 네. 생각해봤더니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이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학생을 가만히 이제 얘는 어떻게 공부하나 관찰을 좀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나왔더라고요. 음.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커리큘럼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네.
우리가 이제 현재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그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AP까지를 마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잘 할 경우 아니면 뭐 그쪽 분야로 계속 자기가 진출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보통 카이스트를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대학교로 가야지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1년 과정을 거쳐서 따로 입시 준비를 해서 일반 대학교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커리큘럼이 안 맞았던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수학책으로 한국 선생님들이, 한국 교수님들이 만드신 책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어떤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재를 공부를 했죠. 네. 두 책 사이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교과과정 사이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하고는 수학이 연결이 많이 안 돼요. 네.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점프 뛰는, 그러니까 갭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됐구나. 그거를 처음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열심히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느 학년 때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후에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면서까지 또 뭐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수학 관련된 또는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어떻게 수학, 특히 이제 국제학교 수학이 우리 학생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본인께서도 이렇게 수학 공부하면서 절실히 어떻게 보면 느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이 이 한국에서 배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정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보면 어떤 학습 범위라든가 아무래도 학습 범위가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난이도 측면에서도 난이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 감독을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수학이 더 네. 어렵다, 뭐 국제학교 수학이 더 어렵다 이런 난이도 측면에서도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아무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정이 중학교 이전까지와 중학교 과정을 포함하여서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후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그다음에 네. 수학 과정 측면에서 또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학교 과정까지를 보면요. 한국 수학이 어려워요.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네. 이유는 아시겠지만 한국 학생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좀 입시 학원에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학구열에 불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좀 더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정 그러니까 수학 전체적인 범위로 보면요. 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놓고 보면 한국 네. 수학이나 국제 과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제학교 과정도 미국계 계열이냐 아니면 뭐 IB 계열이냐에 따라서 교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다양한 책도 봐보고 그다음에 뭐 학교마다 가르치는 난이도 이런 것도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본 건데 네. 비슷합니다. 네. 한국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국제학교 가도 잘하고요. 예. 국제학교에서 잘했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도 뭐 잘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금방 네. 적응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좀 전문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를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더 네. 잘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그 난이도에 맞추어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수준도 사실 조금 더 어렵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중학교 과정까지는 한국 수학이 좀 어렵고 한국 학생들이 좀 잘한다. 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 과정으로 가면 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일단 국제학교 과정이라고 나누고 싶진 않고요. 네, 미국 계열이냐 아니면 그 아이비 계열이냐에 따라서 커리큘럼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제학교 과정이냐 한국 학교 과정이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범위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우는 범위 자체는 국제학교 과정이 더 넓어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계열에서 배우는 그 AP 캘큘러스라는 그 책 있죠. 네, 그 책을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물론 아까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게 된 동기하고 또 상당 부분 연결이 됐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국제학교 과정 그 학습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아주 좋아요, 제가. 네, 그리고 수학도 아주 좋아하고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보면 잘 볼까요? 못 보겠죠. 예, 다른 과목하고 틀리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월등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지를 봐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안 배우면 정말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교 과정, 그 최종 입시 대입 전에 있는 과정들을 보면 아예 안 배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모릅니다. 음, 물론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한 20%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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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 한국 학교 과정을 보면 범위는 거꾸로 뭐 한 80% 이렇게 좀 작겠지만 네, 그 작은 범위를 가지고 굉장한 응용력을 발휘합니다. 네, 네, 정말 문제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뭐 숫자도 뭐 어떻게 변환시키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풀게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또 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내니까 선생님들은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렵게 또 출제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국 고등학교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과정이 더 어렵다, 힘들다의 차이가 아니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학교 과정은 좀 더 한국 학교 과정보다 그 윗단계를 배운다. 1년 정도. 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 네, 그렇다고 한국 학교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 네, 그 1년 낮은 단계를 엄청나게 응용을 해서 어렵게 배운다. 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 그냥 우리 수학생님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예. 국제학교 수학과 한국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그러신가요?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가 이제 저는 이제 과목이 영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예.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좀 막연하게 설명을 드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오늘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요즘은 아이비 학교가 이제 가장 해외에서 보면 아이비 국제학교가 가장 한국 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비 과정 안에서도 보면 수학 관련된 과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예. 중에서도 어떤 수학 관련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고 또 그 과목들 선택할 때 뭐 좀 유의할 점이랄까 참고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비 그 과목을 보면 6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 중에서 그룹 5가 매스 수학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 과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과학 쪽, 네,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 네, 요 두 분야가 수학하고 그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세부적인 과목으로 들어가면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경제학 정도가 가장 관련이 깊겠죠. 네, 예, 그리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뭐 과학이니까 사회과학보다는 좀 더 관련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물리 과목이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 수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수학 그 문제 푸는 스킬, 네, 계산기 활용 능력, 네, 이런 것들을 IB 매스에서 잘 배워놓으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정보들 많고 그런데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또 제 의견으로 좀 구체적으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예, 그 과학 과목 중에서 네, 자연과학 과목 중에서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디자인 과목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손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튜브 편집하시는 거 직접 혹시 하시나요? 예,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 다른 예,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저도 그 이제 이 애플 그 앱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나 눌러보고 두 개 눌러보고 이렇게 막 해봤어요, 한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 강의를 좀 네. 이렇게 만들어서 요약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음,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좀 틀어주고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잘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쉽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좀 어렵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또 옛날에 생각했던 단순히 이렇게 손으로 연필로 물감으로 그리던 그런 게 아니라 네. 컴퓨터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IB에서도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그런지 네. 자연과학 분야에 디자인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최근에 학생들이 요게 굉장히 점수 얻기도 좀 어려운 걸로 알아요, 제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이걸로 대학 가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난 이거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죠. 네. 예, 그래서 요런 분야들에 수학에 이제 관련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과학 쪽에서는 경제학, 그다음 자연과학에서는 물리는 수학적인 지식, 네. 화학은 수학적인 스킬, 네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디자인 이런 네. 정도가 수학 과목하고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IB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공계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학을 하이 레벨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보실 때도 이공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IB에서 수학을 하이 레벨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탠다드 레벨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영어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네네, 대학 가기 위한 영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영어를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할 거예요. 네. 영어가 유창하면 사실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저는 저희 아이들 가르치면서 예,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영어권에서 계속 살다 온 학생 아니면 그 네, 인터내셔널 다니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같은 국자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네네. 그래서 보면 제가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멋있어요. 수학은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뭐 최소한 10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영어는 한 10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어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영어 가르칠 때 영어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그 영어가 있고 앞으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하면 정말 아이에게 앞으로 평생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영어 학습 있잖아요. 네네, 예, 수학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이어로도 선택하지 않고 스탠다드로 선택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이 수학이 들어가는 과목들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대학 들어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네. 그런데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경제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방금 IB 과목에서도 뭐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수학을 배우는 것들이 대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 사용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네. 수학을 고등학교 때 충분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음. 싶어요. 음. 그래야지 대학교 때 고생을 안 해요. 네네. 우리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대학 이후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하는 분야가 네.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기타 수학을 활용하는 분야라면 네. 차라리 고등학교 때 사실 고등학교 때 아니면 이렇게 빡세게 또 긴장되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이어를 매스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나 수학 그 매스에서 하이어 선택하고 스탠다드 선택하는 그거를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학습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차이가 너무 커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하이어 갈지 스탠다드 갈지 그 애매한 학생들이 있어요. 10학년 때. 네네. 그럼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얘를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하이어 가면 잘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아이 스탠다드 가면 그러면 잘 나올까요? 그러면 예. 저희 학원 많이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하세요. 제가 잠깐 가르쳐 줄게요. 그래요. 네.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선택하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학을 스탠다드 정도로 좀 낮추고 다른 과목을 하는 게 점수 따기는 조금 유리합니다. 네네. 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현재 실력 정도, 수학을 좋아하는 정도 아마 이제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 같고, 하지만 이공계를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차피 수학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목이니까 가능하면 HL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제가 정말 설명해 주는 거를 정말 잘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네요. 예. 아무튼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AP 과정에서 AP에 보면 네. 수학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고 뭐 캘큘러스, AB, BC 뭐또 위에 뭐 스테이티스틱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학생들마다 보면 이제 이거를 모든 수학에 해당하는 AP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게 어떻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 AP 과목에서 수학을 여러 과목을 있는 대로 예. 기술된 대로 다 공부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어떻게 선택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 예. 분야를 추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수학 관련 과목이라는 게 뭐 캘큘러스, AB, 그다음에 스탯,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전 과정 요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수학만 가르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뭐 사이언스 과목을 이렇게 점수 뭐 만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습량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참 감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을 예, 요렇게 하면 요 정도 공부하면 점수 나오네 요런 어떤 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학 관련 과목 중에서 통계 있잖아요. 통계. 네네, 통계 같은 경우 국내 대학에서도 문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통계 과정 이렇게 통계든지 수학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네, 가르쳐 보면 네, 이거는 통계는 수학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인문학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요 통계는 이제 수학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수학 과정을 뭐 캘큘러스까지 다 끝내고 통계를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계를 우선 시작하면서 동시에 AP 또는 뭐 그 이전 과정 풀이카를 시작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그 전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습 순서에 대해서 그 통계 질문이 많다 보니까 통계 네. 공부할 때는 통계는 그냥 통계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상관없이 수학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먼저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네. 진행을 해도 된다. 이런 정도만 팁을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어떻게 예, 예. 말씀드릴게요. 쌤 보였을 때, 제가 미리 질문을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예, 요즘 보면 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중에 데이터 예, 사이언스,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 예, 사이언스 하면 보통 뭐 빅데이터 이렇게 연구 분석하는 학과인 것 같은데, 이런 예. 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통계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도움이 예, 되죠. 예. 그 그래서, 학생들은 데이터 네, 사이언스를 공부한다는 거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적으로 통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통계에 나오는 그 수학보다도 더 어려운 수학 공식들 네, 그거가 왜 그 공식이 도출됐나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분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통계도 중요하지만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아무래도 그러면 요즘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학과 중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워낙 요즘 예.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데이터 예. 사이언스 생각하고 계신 학생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오면 우리가 지금 그 선생님과 지금 IB라든지 AP에서 우리 수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수학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국제학교에서 그 컨설팅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뭐 다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듣긴 들었는데 매번 그걸 이제 워낙 이제 그 다양한 다수의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수학 실력이 너무 우수해서 뛰어나서 이 내 수학 어떤 그 실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른 좀 심화되는 수학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쌤한테 다시 한번 예,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르치다 보면요. 네, 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단원 내에서도 어떤 A라는 공식을 가르치고 수학이 이제 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 네, 네, A를 이용해서 그 다음 챕터 B를 배우고 그 다음 챕터 또 이 A와 B를 이용해서 또 C라는 공식이 도출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가르치다 보면 가끔 학생 중에 제가 A하고 그다음 B를 가르치면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하면 C가 되지 않을까요? 배우지 네, 않은 그 다음 챕터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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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꼭 수학하고 반드시 뭐 100% 연관성은 없어도 좀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수학 관련된 배경 지식도 얘기해주고 뭐 이러면 즐거워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수학과 관련된 뭐 예전에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했던 그런 난제들 네, 그런 것들을 하나 소개시켜주면 거기에 확 꽂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보기에 그런 학생들 말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월등하게 일반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이 외국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죠. 네, 지금 그레이드 7인데 그레이드 8, 9, 10으로 이렇게 월반을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 그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그레이드 8밖에 안 됐는데 막 프리캘큘러스 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우리 아이가 그레이드 8에서 8학년에서 아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네, 9학년을 배우지 않고 10학년 과정을 배우면 수학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월반을 하고 1년 이렇게 선행을 하더라도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이 어느 단어는 알고 어느 단어는 모르고 그 연관성을 다 고려해서 학년을 올려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레이드 8이면
8학년 시험지를 보고 8학년 시험지 30문제 중에 29문제 맞았어요. 그러면 네, 얘는 그러면 9학년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10학년 올리고 이런 네, 과정들이 문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만약에 올라갔다 하면 그 중간 과정, 그 빠진 갭을 공백을 뭐 사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메꾸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공부를 시켜야지.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가 너무 지금껏 쉽고 너무 오히려 쉬운 거 가르치니까 뭐 너무 재미없어하고 그런다. 그래서 막 두 네, 단계씩 점프 시켜버리면 나중에 수학의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논리적인 어떤 갭이 생겨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더 못 참아내요. 음, 음, 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요, 정말 어려운 막 대학 과정에서 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도요, 그냥 풀라면 풀어요. 네, 왜냐면 그 유형대로 한 10번 반복해서 씁니다. 예, 근데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중간에 논리적인 갭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걸 네, 못 견뎌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때 그렇게 뭐 1년, 2년 선행을 시키고 월반을 시키고 학년을 빨리 올린다면 그 중간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채우면서 올려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AP 시험 보고 뭐 리니어 알지브라 이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들 이렇게 선행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잘하는 네,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이런 거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네, 진도는 빠르지 않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되 문제 네, 자체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뭐 AMC나 뭐 UKMC나 이런 어떤 수학 음, 경시대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학 경시대회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해서 아니면 120% 발휘해도 안 되네. 그럼 더 노력해 볼까? 이런 어떤 동기부여도 시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험에 참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어, 아이가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막 AMC 8, 상장 받았어요. 그럼 AMC 10, 그것도 또 상장 받았어요. 그럼 그 네, 다음에 또 뭐 A니 뭐 쭉쭉 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다가 정작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입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수학을 잘하더라도 좀 너 수학 그만해. 제가 이렇게 말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수학에, 그렇죠. 예, 예, 특히 수학이 심해요. 음, 음, 음. 우리가 무슨 역사를 뭐 어떤 과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과목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냅두고 그 과목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대학교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루두루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대비 과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좀 객관적으로 네, 너무 희망적으로 우리 아이는 저 위에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희망만 품지 마시고요. 네,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까지만 좀 도전을 하고 네, 만약에 그레이드 11이 됐다. 그러면 그때 네, 기준으로는 그런 어떤 수학 경시대 이런 거를 반드시 완전히 정말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좀 포기하고 네, 네,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할 것을 권해드려요. 예, 예, 이 두 예. 가지입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할 때는 수학을 잘하면 그 말씀하셨던 수학경 시대에 막까지 가가지고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예, 아이들은 좀 단순하다 보니까 특히 어른들과 다르게 한 번씩 예, 보면 이제 그 꽂히면 딱 그것만 보고 이제 다른 걸 다 이제 보지 않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욕심 때문에 좀 과하게 예. 이렇게 보면 그 심화 과정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학생님께서 아마 너무 지나치게 몰입돼 있으면 좀 그만해라 말 마음도 있으시다라고 아주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주 네. 꼭 우리 그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꼭 한번 새겨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조금 네네. 오해가 될 것 예. 같아서 네. 첨언을 드리면요. 네. 9학년 기준으로 네. 그때까지는 마음껏 하고 싶은 만큼 수학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그 네. 다음에 이제 10학년 내지는 11학년 이후라면 반드시 조금 판단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뭐 영미권의 국제학교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보면 아마
특히 그 중학교 상당 고학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 때 이제 국제학교에 공서 공부한 아이들이 혹시 이런 아이들이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데 보통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랄까요? 어떤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서구적인 그 학습의 어떤 목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했어, 못했어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룹으로 이루어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내가 잘했다는 거를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오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위에서 컨트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고 그러면 에러가 났다면 뭐 1번, 10번까지 있다면 아 7번, 3번에서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못 풀었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70%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춘 게 70%라면 이 문제를 내가 맞춘 거를 선생님한테 확인시켜 주는 과정 그것도 한 30%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국자. 네, 네, 그래서 어떤 답을 도출했다면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오해를 네, 해서 꼭 무슨 한국에서 깜지하듯이 이렇게 막 A4 용지에다 줄 잔뜩 그려놓은 다음에 막 예, 줄 맞춰서 막 이렇게 푸는 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에서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인데 이거 오해입니다. 아, 네, 한국 사람들이 글씨 잘 쓰지 외국 사람들 그런 거 글씨 잘 못 써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요거는 사과하겠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도 글씨 잘 쓰는 사람 많습니다. 예. 예.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근데 이제 솔직히 일반적인 예, 경우에 한국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막 줄 맞춰서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너무 국제학교에서 강조하니까 그거 연습해야 된다 하다가 오히려 네, 수학 진도가 더뎌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뭔가 답을 내는 과정이 70%라면 그 답을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과정도 한 30%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고 음, 가르치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한국보다 1년 정도가 빨라요. 네, 그러다 보면 한국 아이들이 국제학교 문제들 보면 쉽다고 그래요. 네, 네, 또는 쉽거나 아예 생소하거나. 네, 네, 그래서 이 생소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 한국 학교 과정으로 거의 고3 마지막 미적분 뭐 확률 통계 기하 벡터까지 다 그냥 개념 위주로 좀 끝내고 오시던가 아니면 국제학교 과정으로 조금 선행을 빨리 시킨다 생각하고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또는 네, IB 네, 과정들을 좀 개념 위주로 한번 좀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임하면 고등과정 임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국제학교 오더라도 수학이 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 요 두 가지. 그대로 예, 해외 국제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기로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네. 이제 그쪽 특히 뭐 고등학교 과정 우리 요즘 보면 뭐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인 심화 과정들 개념이라도 한번 정리하고 오면 그게 아마 이제 국제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P 수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통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AP 수학 시험을 볼 때 보통 어떤 뭐 약간 AP 수학 관련 과목 모든 과목에 공부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 아무튼 그 한국학교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영어에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그 AP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AP 과정의 성적을 시험을 보고 성적을 추격할 때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예, 한국국제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과정으로 수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네, 네,
왜냐하면 한국 국제학교에서 뭐 영어 교재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뭐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네네. 그럼 이제 한국 수학을 쭉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AP를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안 배운 부분이 발생해요, 20%. 네. 그래서 그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학습에 부담이 생기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그러면 그걸 갖고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말 굉장히 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AP 과정에 있는 또 새로운 공식들, 막 무슨 뭐 테일러 정리니 뭐니 뭐 이렇게 막 나오면 이걸 갖고 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나 되게 두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개념만 나와요, 시험에. 네네. 그러니까 정말 막 심화돼서 응용하고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한국 수학 전 과정을 개념 위주로 먼저 잘 끝내시고요. 여기서 네네. 중요한 거는 개념 위주로 끝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AP 과정을 좀 임하면 왜 AP에서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전 과정을 한번 끝내고 그 부족한 20%만 채우면 되니까 좀 익숙하잖아요, 아이들이.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한국 스타일로 막 세하게 막 이거를 이렇게도 응용하고 저렇게도 응용하고 이건 뭘까 막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있으면 그 출제되는 방법대로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절대 응용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유의하시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절대 응용하지 않는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응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AP의 예, 경우 예, 말씀. 예, 굉장히 좀 귀에 쏙 꽂힙니다. 그래서 예, 너무 우리 한국대학교 정말 학생들 AP 수학 시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도전해서 성적을 취재할 수 있으니까 정말 예. 특히 이공계 지원 학생들 이분 참조해서 우리 AP 수학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입시 특성상 이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AP나 IB로 이제 수학 공부한 학생들 중에 이 수학 그 필답 시험을 이제 그 응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예. 경우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학과의 그 학과는 뭐 시험 그 수학 시험 볼 수밖에 없다든지 아무것도 아니면 성적에 맞추어서 필답 시험을 보는 학교에서 그 수학 시험을 응시해야 될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의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필답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의할 점이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해외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네, 뭔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필답 전형 뭐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시험을 그냥 어떻게든 한 중간 정도라도 좀 넘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네, 좀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국내 수능 시험이 사실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너무 부담 없이 내가 100점 맞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애초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를 뭐 만점 아니라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기출 문제를 막 10년간 다 다운받아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요 정도 내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풀면 어떻게 점수가 받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국 수학 과정과 그다음에 해외에서 배우는 수학 과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로 인해서 공부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아이들이 매끄럽게 뭔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좀 유형을 반복해서 외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한국 수학을 전혀 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 공부 시작을 한국 교과과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저 뒤에까지 네, 같은 방식으로 개념 위주로만 정말 응용 네네, 문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개념 위주로만 한번 전체적으로 쭉 풀어보고요. 음,
또 이게 개념 위주로만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내용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도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골머리 앓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어느 정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네. 문제를 시작하기를 권해드려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못하네. 그런 문제들이 좀 걸리면 그런 네. 문제들만 기출 문제를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필답 전형에서 내가 다른 학생보다 아주 우수한 점수를 얻어서 이 필답 때문에 내가 이 대학에 붙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네.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아무래도 영미권 학교에서만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제 대학 입시에 이제 필답 시험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부분, 그 개념 정리만 해도 한국 수학에 대해서 개념 정리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너무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그 필답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한번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 아마 그 준비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우리 선생님 김성룡 선생님께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우리 선생님의 특징 아니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수학 강의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 한번 어필할 수 있는 한번 그런 순서로 선생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간다 하면요. 네, 학생들이 최소 20명, 네, 많으면 200명이 같이 앉아서 수업도 듣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200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엑기스를 뽑아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이 한 수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한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꾸로 제가 학원기에 나오면서 이 학생들 수도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향도 굉장히 다양화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학교 수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개별성, 학생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제가 달리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의 경우에는 일단 교재를 학생마다 모두 다르게 사용합니다. 개별 교재라 하면 최근 1년간의 과거, 학생이 뭘 배웠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고요. 네, 학생의 레벨도 판단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학교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 향후 1년, 2년, 3년 우리 학생이 뭔가 시험을 준비하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 전학을 간다든가 네,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고려해서 학생마다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바빠요. 네, 뭐 축구 시합 한번 하러 막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경기 한번 하고 네, 또 그 시합 이기면 그 다음 시합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죠. 스케줄이 변경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합에서 이기면 이긴 아이들끼리 또 같이 뭔가 모여서 우정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막 네, 집에 와가지고 재우고 같이 여행 가고 뭘 많이 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는 꾸준하게 논리적인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르쳐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 개별 스케줄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업이, 물론 이제 일주일에 2번, 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요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네, 네, 그날 오는 학생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개인 예, 수업 내지는 그룹 수업을 정말 학생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그냥 어머님들도 이 스케줄이 바뀌니까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네, 그냥 좀 쉬다가 방학 때 할까 이러다가 또 한 번 놓치고 한 번 놓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네, 또 수학 실력이 하락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도록 네, 학생 현재 일정에 맞춰서 네, 그에 맞게 학습량과 그 다음에 일정을 조절해서 개별 스케줄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마다 이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남녀에 따라서도 틀리고 개인적인 네. 경험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취지하는 목표에 따라서 틀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오한 이론을 막 가르쳐주면 너무 막 즐거워하는 학생이 있고요. 네. 그런 거 하면 학원 그만두는 학생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선생님하고 친밀감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자꾸 딴소리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학생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요. 우리 네. 학생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개별적으로 교재를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스케줄 학습량을 학생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수업은 학생마다 학생에 맞추어서 좀 예. 스타일을 제가 유연하게 적용해서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상당 기간 동안 국제학교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마 학생들의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게 솔직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번 뭐 네. 스케줄 바뀌는 것도 보면 그걸 매번 바뀌는 걸 하나하나 맞추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예, 약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픈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그런 조절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해외에서 우리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우리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다니는 학생이 네, 외국인들하고 영어도 자유스럽게 되고 영어로 토론도 하고 즐겁게 영어 관련된 뭔가 뭐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학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뭐 뭔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막 아주 완벽하게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 영어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이 막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영어 충분히 잘하니까 뭐 고등학교 가면 또 이 실력이 발휘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수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 점수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 A 플러스 나왔으면 우리 아이 잘합니다. 네, 또 요번 시험에서 아이가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배웠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좀 빠뜨려가지고 점수가 갑자기 안 나왔어.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좀 어떡한가요? 그리고 불안해하시고. 네, 근데 이 수학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최소한 대학교 들어가기 전 그 입시에 맞춰서 우리가 AP나 IB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봤을 때도 그 정도까지는 목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마치 영어 실력 향상시키는 것처럼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도 학교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학교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실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하시고 우리 아이 영어 실력처럼 수학 실력도 조금 큰 그림으로 공부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김선호 선생님, 정말 제가 준비했던 그 질문 중에서 약간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도 있는데, 우리 흔히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선생님께서 워낙, 예, 제가 잘못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깔끔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지금 일단 하여튼 오늘 우리 김성용 쌤과 1시간 가까이 아마 1시간 이상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제학교 수학 그리고 대해서 이 수학을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중학생 단계, 고등학생 단계, 또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해외 국제학교 종반 학생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또 본인의 어떤 경험까지 그 부분 녹여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까지 시청하신 분들 해외에서 우리 한국 대입 시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해외 학교에서 수학 과정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좋은 그런 경험 그리고 아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옹글리시 옹이란이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